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5번 내용인데요. 자, 5번 내용 보시면은, 향 부곡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우리 위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릴 때, 향 부곡소가 특수행정구역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오답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번에 보면,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은 언제냐면 우리가 근현대인데 1920년대에 있었던 그 사회적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형평운동을 진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조선 형평사라고 해서 이 조선 형평사를 조직을 해서 여기서 형평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평등사회 운동이에요. 자, 평등사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는 어땠냐면 갑오개혁 이후로부터 신문제가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가 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쌍놈 출신, 양반 출신 이러면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역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등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까지도 어떻게 하자, 평등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평등 지향 운동이 바로 형평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이 뭐냐면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갑오개혁을 통해 신문 해방이 이루어졌다. 자, 요거는 역시 우리가 근현대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1894년도에 있었던 거죠. 94년이 갑오개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이 갑오개혁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인 개혁이 뭐냐면 먼저 신문제 폐지,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신랑을 맞이하는 조혼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성리학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종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러한 종법에 의하면은 과부는 제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과부 제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제가 허용, 이제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이제 통상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만한 내용들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기술관직이 어쨌다 세습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조선시대 중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중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고려시대에 있었던 향리가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이 향리들, 그 다음에 서리들, 그 다음에 서자와 얼자, 이렇게 양반집 아버지하고 평민, 그 다음에 양반집 아버지하고 천민 여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자 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우리는 얘네들도 이 중인 계급에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네, 이렇게 조선시대 중인 신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과를 볼 수가 있어요. 속과 대과 같은 그런 문과 응시가 굉장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임용이 되느냐면 이런 기술관직 같은 잡과를 통해서 임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인 신분들은 특히 이 기술관직 같은 것들을 세습을 많이 받아요. 이때 기술관직이 천문학, 의학, 여러가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진짜 우리 지금 현재 기술직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관들, 그 다음에 의관들, 이런 것들, 역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습되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 중인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나 특권이고요. 예, 그래요. 5번의 공음전입니다. 공음전은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입니다.
자, 경제적 기반으로서 이 귀족들 중에서도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주어진 땅이 뭐냐면 공음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음전의 특징이 뭐냐면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따로 지급하는 땅이 되겠고요. 이거는 세습이 가능해서 자기 자녀나 뭐 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 뭐라고 얘기해요? 경제적 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음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향소 부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부곡수, 향소 부곡. 자, 첫 번째 1번. 먼저 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평민이라는 소리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민들. 2번. 그런데 이 향부곡소에 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세금을 부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가령 이제 향과 부곡에서는 뭘 좀 더 내라 라든지 뭐 소에서는 뭐 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든지 그런 좀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군과 현에 사는 백성보다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항상 부담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쪼개면 향과 부곡은 통상 농업을 좀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 같은 곳이 어디냐면 수공업, 그 다음에 뭐 광업, 자, 이런 것에 이제 종사하는 곳이 바로 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주지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향소 부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먼저 양민, 평민들로서 일반 군현의 백성하고는 똑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천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향소 부곡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향 부곡이 통상 이제 농업에 좀 특화된 곳이고, 소가 뭐 이제 수공업이나 광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특수 행정구역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그런 이제 경제적 부담을 진 사람들이 바로 향소 부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이 망소이가 이제 명학소, 공주의 명학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망이 망소이 형제가 무신집권기에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 향소 부곡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6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의 내용에 보면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 인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6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의 내용은 바로 조선 후기의 역사서예요. 그죠? 아, 고려 후기의 역사서예요.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오답부터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삼국사기인데요. 자,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 후기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이죠. 그래, 김부식의 이 포지션이 어디냐? 바로 문벌 귀족이죠. 그죠? 예, 문벌 귀족이죠. 자, 3번 고려사죠. 고려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 고려사고, 4번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조선상고사는 신채호 선생이 지은 책이 바로 조선상고사고요. 요거는 우리 근현대사에 나오는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근현대사에 나오는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국통감이 있는데요. 동국통감 역시,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지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볼 거냐, 고려 후기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일현 스님이 지었던 삼국 유사예요. 예, 그래서 당군과 고조선 관련 이제 기록 등을 담았는데, 이때 이제 설화라는, 설화, 뭐 전설, 뭐 신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서 이 삼국 유사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이승휴의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인데, 이건 유관 역사의 서사시 형식으로 노래한 제왕운기라 해가지고 이런 역사서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요거는 성리학적 사관을 담은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해동 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동명환편이라는 책이 있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책은 특징이 있어요. 유교사관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려 후기에 만들어지는 역사서는 총 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민족적 자주의식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유교사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고,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제마다 이제 갖고 있는데, 일단 답은 1번 그 일현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가 바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 후기의 역사서에 대한 정리도 우리가 끝났고요. 자, 바로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자, 7번 내용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내용. 자, 7번 내용은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오답을 먼저 살펴보자면, 노급을 폐지했다? 자, 노급이라는 것 자체가 통일신라 시대, 자, 신라 시대에 있었던 거야.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 노급이 폐지가 돼요. 이때가 바로 신문왕 때죠. 그죠? 자, 2번, 대동법 시행했다. 자,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내용이고요. 광해군 때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3번, 균역법 역시 조선 후기고요. 영조의 작품이죠. 그죠? 자, 4번, 진대법인데요. 진대법은 약간 좀 생소할 거예요. 진대법은 고구려의 구휼제도예요.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고,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이 명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휼제도예요. 그래서 최초의 구휼제도가 바로 그러니까 한국사 최초의 구휼제도가 바로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선의 4대 왕이에요. 근데 이건 뭐 좀 뭐 업적이라니 좀 그렇고요. 2번, 이 시기에 발명된 것들이 츠구기, 해시계, 뭐 자경루, 간의, 뭐 혼천의, 이제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이고요. 뭐
앙불구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죠? 원천히 그냥 뺍시다. 자, 측우기 해식의 작용로 간이 앙불구. 이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고요. 자, 3번. 공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법은 뭐냐면 전분 6등, 염분 9등. 자, 요 내용이에요. 전분 6등, 염분 9등. 자, 4번. 한글을 창조하셨죠. 훈민정음을 반포했죠. 자, 5번.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사군육진도 개척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사민정책, 토관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 있죠. 그죠? 자, 마지막 6번째 뭐가 있느냐면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즉, 육조직계제랑은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있으면 밑에 의정부가 있고 여기에 육조가 있으면, 육조직계제는 뭐냐면 의정부가 없이 바로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조의 이 문서들이. 이게 바로 육조직계제인데,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으면 육조가 먼저 의정부에 문서를 올리면 의정부에 있는 이 재상들이 논의를 거쳐서 왕에게 이제 재가를 받는 이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고 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넘어와서,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징비록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성룡이라는 저자가 나오고 막 그렇죠. 그죠? 예. 일단 8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전쟁이냐? 일단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 오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인천상륙작전. 자, 인천상륙작전 6.25 전쟁이죠. 그죠? 메가더에 의해서 실시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척화비. 척화비는 조선 말이죠. 자, 개항할 때쯤에 이 개화를 반대하는 비서, 그런 내용을 새긴 비석이 바로 척화비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것이 바로 척화비 건립이죠. 그죠? 자, 3번이 답이니까, 자, 4번.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자, 요거는 뭐예요? 조선 후기 인조시대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호란이죠. 호란 두 개죠. 정묘와 병자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5번. 자, 서희의 외교담판. 자, 요거는 고려 중기의 일이죠. 그죠? 고려 중기의 일로서 거란 1차 침입을 이겨낸 이 내용이 바로, 거란 1차 침입을 누가 이겨내요? 예, 서희가 말빨로 이겨내죠. 그래가지고 강동 육주 되찾고 하는 거지, 거란 1차 침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창을 좀 새로 띄워서 깨끗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첫 번째. 자, 임진왜란하면은 일본의 전국시대 통일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전국시대가 통일을 누가 시키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거든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무사들이 이 불만을 품는 거예요. 이거 이때까지는 무라도 썰었는데 이제 썰 것이 없는 거야. 알았니? 무같이 생긴 사람도 썰 수도 없고 물을 써는 것도 지겹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엇을 하냐면 정명가도를 이 얘기를 해요. 예. 이 정명가도를 요구를 해요. 어디에? 조선한테 요구를 하지만 조선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조선이 거절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뭐합니까? 침략을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육군에서는 관군과 의병이 서로 합심을 하면서 이제 외적에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육군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사항들 전부 다 생략을 했어요. 뭐 3일 만에 뭐 털리고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뺐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예. 이제 류성룡인데, 예. 그 다음에 권율, 곽재우, 김시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고경명 이런 사람들 나오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관군과 의병이 이제 한창 저항할 때였고, 일본한테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 밀릴 때에는 신립장군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탄건대에서 전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군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죠. 23전 23승의 이제 주역이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한산도 해전, 그 다음에 명량, 노량.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옥포해전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지만 이 임진왜란이 전쟁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 7년 전쟁이 되었는데요. 이 7년 전쟁의 끝을 맺는 거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해요. 사망을 하면서 일본군들이 전부 이제 내빼는 상황이 다가오고요. 그러면서 이 일본군이 전면 철수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의 이제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죠? 네.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토지가 황폐화가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과 명나라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느냐?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을 하고요. 새로이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도쿠가와죠. 예. 도쿠가와 가문이 떠오르면서 에도 막부를 건설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북방에 있는 누구? 여진족. 이 당시에는 얘네들이 만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주족에 의해 이제 쇠퇴가 가속화가 되죠. 이때에도 명나라가 이게 쇠퇴하는 기운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원군을 보내주면서 이 쇠퇴가 좀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진족, 이 만주족이 후금을 세우고, 어마무시한 이제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둘이가, 크게 한번 맞붙게 되면서, 명나라는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임진왜란은 전쟁이라고 너무 우리가 이제 경과에 집중을 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결과와 영향, 그 다음에 이 정도 뭐 육군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버텼다.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뭐 경과를 해봤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가, 그 다음에 명나라가 어떻게 해줬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서는 한글로 쓴 약속 증서다. 자, 블라블라블라에서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9번 문제를 볼 건데, 첫 번째 오답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병란도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항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시과가 나오는데, 전시과는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가 되겠죠. 자, 토지 분급제도가 되는 거죠. 관리들한테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전시과,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서 준다. 전지는 땅, 밭전, 그 다음에 시지는 땔감. 그래서 땅이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전시과.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 바로 볼게요. 활구. 자, 활구가 나오면 이거는 고려예요. 자, 고려 숙종 때에 유통시켰던 화폐가 바로 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병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전.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성덕왕 시절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이 바로 정전입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 농민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정전이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정전 열심히 갖고서 뭘 내라? 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의, 원래는 이 귀족이 먹었어야 하는 땅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 기반이 어떻게 돼요? 약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가 되면 귀족이 강해지나? 아니죠. 귀족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 약화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답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에 대해서 볼 것이냐? 바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조선 후기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경제. 첫 번째, 17세기 말에 이 화폐가 도는데요. 이 화폐 이름이 뭐냐면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 화폐를 사용하였다. 자, 요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는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러요. 자, 즉 그 말은 화폐를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유통경제가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의미가 조금 상승하면서, 이게 이미지가 좀 올라가면서 이 화폐를 어디에 사용을 하기 시작하냐면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화폐가 결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화폐를 모으기 시작해. 모아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때려박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화폐가 돈다 안 돈다?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돌지가 않으니까 이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부족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전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황을 겪게 돼요. 화폐가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면서 시장에서 돌지 않으니까, 유통되지 않으니까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즉 전황이 그러니까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조선 후기의 화폐 경제에 대해서 좀 봤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이제 이런 조선 후기의 경제가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모작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농민이 등장합니다. 이를 우린 뭐라 하냐면 분홍이라고 그래요. 이 분홍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홍은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가 넓어져요. 이 모내기법이, 즉 이양법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면서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가 넓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광작이에요. 광작이 가능해지면
강작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쌀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담배, 인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 담배, 인삼 같은 것들 우린 뭐라고 합니까? K10G라 하지 않지, 그죠?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급자족 생활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그 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농민층이 분화하기 시작해요. 일부 농민들은 분농으로서 성장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이 소작농도 되지 못하고 임노동자로 내쫓기게 돼요. 임노동자는 도시에서 품팔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품팔이 하면서 지내는 노동자들, 우리는 임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노동자들 때문에 무엇이 또 발전을 하느냐, 바로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런 이제 농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상공업 발전하고 도시 발전한 것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폐가 도는 이 내용, 위에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를 봤고요. 자, 10번 문제를 끝으로 또 한번 또 끊고 또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경향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단 항상 그랬듯이 한번 오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1번 육두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를 비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두품의 골품제를 비판하는 건 통일신라죠, 그죠? 그래서 육두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성골과 진골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육두품이 있는데, 이 육두품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제한이 있고요, 그죠? 사실 출세하는 것 자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이었어. 그래서 성골은 그 당시에 왕족이었고요, 그죠? 진골은 훗날 왕족이 되긴 하지만 뭐 귀족이기도 하고요. 육두품은 진골 수준의 귀족은 아니지만 나름 귀족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골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답은 2번이니까 자, 3번 볼게요. 3번 최충의 구제학당. 자, 최초의 구제학당인데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자, 최충의 구제학당, 고려시대에 이제 유행했던 사학기관입니다. 사학기관. 자, 사학의 반대말은 뭐냐면 관학이에요. 그죠? 그럼 관학의 기관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야? 국자감과 향교죠. 요거는 관학이에요. 관학. 국가에서 진흥하는 그 교육이 바로 관학이 되겠고, 사학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 과외 이런 거 같이. 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과거제에 빠르게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제 떴다 하는 것처럼 뭐 과외해 주는 것처럼 학원 같은 이제 그런 사학기관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최충의 구제학당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황과 이의가 나오는데요. 이황과 이기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자, 요거는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전기에 등장했던 내용이고,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주기론, 주리론, 이제 요런 내용, 그죠? 그다음 5번 신진사례부가 나오네요. 신진사례부가 나오고 성리학을 도입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는 언제냐면 고려 말의 내용이에요. 고려 말.
그래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이 됐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향이라는 학자고요. 이 신진사례부는 고려 말에 등장을 해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그 영향력을 이제 넓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리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진출하느냐? 바로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답에 대한 정리고요. 답은 2번인데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모둠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와 박세랑인데요. 자, 윤효와 박세랑이, 자, 윤효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사회 모순점 해결책을 찾자라는 거야. 사회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사회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냐면 역시 주자학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주자학이 곧 성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박세랑은 양명학과 그 다음에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의 학살, 주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구냐면 주희라고 해서 역시 주자학을 비판하는 거야. 자, 즉 윤효와 박세랑이 누구를 비판한 거야? 전부 주자학을 비판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다가 이 성리학의 교조화, 즉 성리학의 절대화를 주장하는 송시열에 의해서 사문란적으로 몰려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모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강화학파 지행합의를 실천하는 양명을 연구하다. 자, 양명을 연구하는 그 바로 강화학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화학파와 양명학. 자,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행합일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식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명분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요시한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을 연구하던 우리나라의 학자들 집단이 강화학파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제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학에 대해서 볼 건데, 실학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중농과 중상으로 나누고요. 이 중농학파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도 부르냐면 옛날에 우리가 경세치용학파다라고도 불렀고요. 중상학파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용후생학파라고도 불렀어요.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불렀고요. 예. 그래서 이 중농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와 중상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중농학파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개혁을 주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개혁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제도를 개혁하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상공업 진흥을 주장을 하였고, 기술혁신, 그 다음에 청과의 교역을 주장하였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실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럼 실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경세치용학파, 즉 중농학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농학파에는 학자가 3명이 나와요. 한 명 유형원, 두 번째 이익, 세 번째 정약용. 자, 유형원이 쓴 책은 뭐냐면 반개수록이에요. 자, 반개수록에서 이야기하는 유형원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균전론이에요.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소리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라는 조건이 붙어요. 신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거예요. 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영업전이라는 것을 나눠주는데, 이 영업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땅, 그것을 영업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영업전은 뭐 하면 안 되느냐? 매매가 금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마저 팔면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이 땅은 매매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혁론이 바로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많죠? 그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죠? 여유량서,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최고의 사기 캐릭터가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훗날 자신의 이 이론을 좀 현실성이 없다 해서 정전론으로 수정을 해요. 자, 여전론은 뭐냐면 공동경작제, 그 다음에 공동농장, 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여러분들 이해 쉽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아니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되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 공동경작, 공동농작을 통해서 일한 만큼 나누자, 요것이 바로 여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전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내 토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일정한 땅을 줘놓고 이 땅을 공동경작지로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일한 만큼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바로 여전론이야. 근데 이것이 좀 현실성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타협점을 만든 것이 정전론이에요. 정전론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셨어도 정전론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땅을 나눠놓고 이렇게 하나씩 다 가져간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땅은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정전론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뭐야? 개인 소유라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다 먹으란 100% 너네가 다 먹어라, 나오는 이 소득은.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땅은 국가 세금을 내기 위한 땅이고 너네 모든 사람의 국가 세금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경작은 해야 된다. 이건 최소한 이거는 공동경작하자, 이거예요. 자, 이런 이제 정전론을 주장을 하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경세 치용학파, 즉 중농학파의 내용이고, 자, 이제 넘어가서 중상학파, 북학파, 그 다음에 이용후생학파 학파인데, 자, 여기는 학자가 4명이나 나와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제 지금 요 내용이 약간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끊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유수원은요, 유수원이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우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주장하는데요. 직업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직업 평등이 네 가지가 있었어. 사, 농, 공, 상. 십선비, 농민, 공돌이, 상인. 그죠? 상공업자. 네. 자, 그 다음에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기술혁신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문벌제도를 폐지하자. 그 다음에 성리학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리학 극복을 주장하고요. 극복.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지전설. 그 다음 박지원 선생님은 우리가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열하일기죠. 자, 수레와 선박 이용을 주장하였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 화폐 써야 됩니다 라면서 화폐 유통을 건의하였어요. 그 다음에 양반사회를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그거죠. 허생전, 양반전, 호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네. 자, 박제가 볼게요. 박제가는 청과의 통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권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박지원과 입장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지원의 제자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박제가가 쓴 책은 또 뭐냐면 북학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요러한 실학의 의의가 뭐냐는 거죠. 의미가 뭐냐는 거야. 첫 번째, 실증적이고요. 두 번째, 실용적이고요. 세 번째, 근대지향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개화사상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서양과 또는 일본과 교류를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개화사상이죠. 이제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요. 자, 기왕 얘기한 김에 이 소비를 권장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자, 내가 있고 내가 돈을 써요. 소비를 해. 그래서 뭔가 이제 과자를 사 먹어. 그러면 이 과자 회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죠. 그러면 이 과자 회사가 돈을 벌면 이 과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임금이 오르겠죠. 자, 그럼 이 노동자들의 임금 가지고 또 소비를 하겠지. 그지? 그럼 이 소비를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 청소기를 사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오르겠죠. 그러면 내 월급 오르겠죠. 그럼 나는 더 많이 쓰겠지. 이렇게 자꾸 돌면은 이게 뭐냐면 경제 호황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줄이기 시작하면 회사도 돈 못 버니까 노동자들은 잘리거나 임금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더 소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돈 못 벌지. 그럼 내 월급도 역시 어떻게 돼요?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자꾸 이것이 돌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경제 불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소비를 권장하는 내용을 요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끊고 또 이제 11번부터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